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앞에 서 있는 그 여자는 분명 내가 5년 동안 아내라고 불렀던 사람이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미래를 계획했던 사람.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으며 수없이 약속을 나누었던 사람. 그런데 지금 그녀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이 상황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 아니,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은 변함없었다. 익숙한 눈매, 입술, 표정까지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 아내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낯선 사람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작고 담담한, 그러나 그 무엇보다 날카로운 말 한마디로 내 세계를 무너뜨렸다. 나는 진짜 남자가 필요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다. 물론 진심으로 웃긴 건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게 터무니없이 어처구니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도대체 진짜 남자란 뭘 의미하는 걸까? 나는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육체적인 건가? 감정적인 건가? 아니면 경제적인 의미인가? 어디서, 어떻게 내가 모자랐다는 걸까? 나는 늘 그녀 곁에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버텨냈다. 사랑했고 책임졌고 헌신했다. 그녀는 이 말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내뱉었다.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결론을 꺼내듯. 이미 오래전에 정해졌던 운명을 통보하듯. 그 말 한마디가 공기처럼 흐르던 우리 사이의 갑작스레 벽을 만들어버렸다. 나는 기다렸다. 그녀가 무언가 더 말해주길. 미안하다는 눈빛이라도, 조금의 후회라도, 혹은 단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보여주길. 무엇이든 좋았다. 그녀에게도 이 결정이 고통스러웠다는 증거, 그녀 역시 무언가를 잃었다는 흔적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조용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차가운 눈빛은 마치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려는 관객 같았다. 화내길, 좌절하길, 혹은 무릎 꿇고 애원하길 기다리는 듯한 태도. 그래야만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고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마치 내가 겪는 고통이 그녀의 배신을 정당화라도 해주는 것처럼. 그러던 순간 정적을 깨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솔직히 내 탓이잖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분명히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장모가 팔짱을 낀 채 나를 냉담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수진, 아니, 지금은 내 전 아내가 된 여자와 똑같았다.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이미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예견해 온 듯한 눈빛. 마치 오늘을 위해 오랜 시간 리허설을 해온 사람 같았다. 그리고 그 말에 맞장구라도 치듯 장인어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넌 예전부터 우유부단했지. 수진이가 바라는 게 뭔지 몰랐잖아. 제대로 된 남자였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알아챘겠지. 그들의 비난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당연하다는 듯 나를 몰아붙였다. 내 가슴은 점점 조여왔고 손은 본능적으로 주먹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말을 삼켰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황당했다. 그때 소파에 앉아있던 처형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참견을 했다. 솔직히 우리 다 알고 있었어.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라고. 그 순간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이혼의 현장이 아니었다.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배제의 자리였다. 그들은 수진을 감싸는 게 아니었다. 그저 나를 몰아내기 위해 하나같이 나서고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아내가 아닌 더 이상 내 인생에 속하지 않는 여자. 그녀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자신의 가족들이 대신 모든 말을 해주도록 놔두고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나는 가슴 속 깊이 피로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변명도 설득도 감정의 교환도 의미가 없었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모두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있었다. 그들에게 나는 단지 희생양일 뿐이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했어도 결국 돌아온 건 외면과 배신, 그리고 비난뿐. 그녀는 내가 모든 걸 바친 사람이다. 내 삶, 내 시간, 내 정성.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아무렇지 않게 저버리고 말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쩌면 처음부터 나는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단지 잠시 스쳐간 외부인, 필요할 때만 불러내고 불편해지면 내쫓을 수 있는 존재.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떠올렸다. 진짜 남자란 말. 이 모든 폭풍이 시작된 그 한마디. 아마도 그녀가 말한 진짜 남자란, 그녀가 필요할 때 감정적으로 휘둘려주고, 필요할 때 희생하고, 필요 없으면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현실은 갑작스레 들이닥쳤다. 마치 문득 닥친 겨울바람처럼 싸늘하고 날카롭게 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제야 나는 진심으로 깨달았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이 관계는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고, 그리고 그녀 가족의 것이었다. 나는 그 안에 끼워 넣어진 조각. 필요할 때만 존재가 인정되는 외부인이었을 뿐이었다. 그들의 서사 속에서 나는 주인공이 아닌, 언제든 교체 가능한 조연에 불과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딘가 아주 깊은 곳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찾고 싶었다. 후회의 기세, 미안함의 그림자, 혹은 한때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의 흔적. 그러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고 눈빛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이 상황 전체가 그녀에겐 아무런 무게도 되지 않는 듯했다. 이별조차 감정이 아닌 절차일 뿐이라는 듯한 태도였다. 그제야 깨달았다. 분노도 사라졌다. 슬픔도 흐릿해졌다. 내 안에 남은 건 단 하나, 명확한 확신이었다. 그녀는 나를 오래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남은 역할은 그녀와 그녀 가족의 정당화 대상이 되는 것뿐이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계획한 것도 감정에서 우러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황당했기에 그 웃음은 체념과 냉소가 뒤섞인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었다. 그러자 방 안이 갑자기 술렁였다. 지금 웃는 거야? 처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매엔 분노와 모욕감이 섞여 있었고 장모는 의자 앞으로 몸을 숙이며 인상을 찌푸렸다. 이래서 문제라니까. 넌 항상 이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 수진이가 다른 사람에게 간 거지.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웃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하나하나 눈을 맞추며 그들의 진짜 의도를 확인했다. 그들은 단순히 내 편이 아니었던 게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악역으로 만들고 있었다. 모든 걸 뒤집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외도, 그녀의 거짓말, 그녀의 배신. 그 모든 것을 마치 내가 자초한 일인 양 몰아붙이고 있었다. 장인어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넌 한심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어.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있었다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돼? 처형은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냥 나가. 수진이 옆에 내가 설 자리는 애초에 없었어. 자격.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식으로 모욕당해야 하나. 그러나 나는 묻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결국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들에게 나는 이미 진 사람이고 이긴 쪽은 언제나 정의를 독점하는 법이다. 그리고 수진,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팔짱을 끼고 입술을 꼭 깨문 채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런 개입도 해명도 하지 않은 채 그녀는 마치 가족들의 말이 자신을 대신해주는 것이라 믿는 듯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뒤에 숨어 있었다. 나는 피로가 몰려오는 걸 느끼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감정의 소모가 깊은 피로로 변해 온몸을 천천히 잠식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좋아. 한번 정리해보자.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엔 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수진이가 바람을 피웠다.
거짓말을 했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렸다.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야? 장모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 여자를 그렇게 외롭게 하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가 온 거지. 장인어른도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라면 아내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지. 소홀했다. 그 말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 또 한 번 웃음이 나올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나는 밤마다 야근을 했고 쉬는 날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가정을 위해 몸과 마음을 쏟아부었다. 그녀가 원하면 들어주었고 그녀가 울면 안아주었고 불안해하면 끝까지 붙잡아 주었다. 내가 그녀에게 부족했다면 그건 단 하나, 그녀가 원한 진짜 남자라는 정의 자체가 애초에 나와는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자신의 입으로 모든 책임을 나에게 넘기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팔짱을 끼고 입술을 깨문 채 그저 서 있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그녀는 이미 나를 포기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선택의 결과를 합리화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게임에서 더 이상 말려들지 않기로 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그녀가 원하는 남자가 되기 위해 애써왔다. 더 강인하고 더 책임감 있고 더 듬직한 존재가 되기 위해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결국 일방적인 환상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원한 적이 없었다.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안정감, 내가 제공하던 환경, 내가 채워주던 편리함만이 그녀에게 필요했을 뿐이다. 나는 그녀에게 있어 그저 생활의 배경 같은 존재였고 이제 더 이상 유용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내쳐지는 것이다. 나는 조용히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차 키를 꺼냈다. 메탈 키가 손가락 사이에서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이곳에서의 마지막 장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달아올랐다. 마치 마지막으로 나를 무너뜨리려는 듯 모두가 앞다투어 한마디씩을 내뱉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서로의 말 위에 덧붙여지는 비난은 더 이상 나에게 의미 없는 잡음이 되었다. 나는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아니, 들을 필요도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얼굴, 팔짱을 낀 채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내려다보는 그녀. 그 눈빛은 마치 내가 감정적으로 폭발하길 기다리는 듯했다. 무릎을 꿇고 애원하길. 왜 그랬어? 라며 그녀에게 묻길,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행동을 할 이유도 그녀에게 그런 반응을 줄 자격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꼈다.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됐어. 이제 끝이야. 짧고 단호한 내 말이 공기를 가르자 방 안은 마치 폭탄이 터진 뒤처럼 고요해졌다. 그토록 시끄럽던 그들조차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의 침묵 끝에 장모가 코웃음을 쳤다. 어휴, 또 유난 떨고 있네. 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키를 손바닥에 쥐었다. 그 순간 느껴지는 싸늘한 금속감이 오히려 나를 더욱 차분하게 만들었다. 장인어른은 콧김을 내뿜으며 고개를 저었고 처형은 눈을 굴리며 한심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수진,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런 동요도 없이. 나는 깊게 숨을 내쉰 뒤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책임져야 한다고 하셨죠? 좋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책임져야 할 것만 책임지겠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이 닿았을 때 그제야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가지마. 그 목소리는 놀랍도록 작았고 핑계도 변명도 요구도 아니었다. 오직 두려움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설마 진짜 나가는 거야? 장인어른이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런 식으로 도망치는 게 내가 말하는 책임이냐? 나는 짧게 웃었다. 계속 내 잘못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뭘 하든 상관없으시겠죠. 그리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부터 진짜 공포가 시작된 것이다. 기다려. 이번엔 그녀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웠고
절박함이 실려 있었다. 그냥 가버릴 거야? 이렇게. 나는 어깨 너머로 그녀를 흘끗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그냥 이렇게. 그 말이 끝나자 처형이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웃기네. 이걸로 다 끝낼 생각이야? 설마 이 정도 일로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썹을 올렸다. 한 번의 실수. 수진의 턱이 굳어졌고 작게 중얼였다. 내가 왜 그랬는지 말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눈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래, 진짜 남자가 필요했다고 했지. 그럼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이 책임지겠지. 그녀의 눈빛이 그제야 살짝 흔들렸다. 처음으로 그 안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떠올랐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다. 나는 문을 열고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밤 속으로 걸어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조용한 폭발처럼 방 안의 정막을 갈랐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차에 도착하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한 통, 또 한 통, 쉴 새 없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쯤 이미 화면은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빛나고 있었다. 부재중 전화 50통. 나는 화면을 바라보다 작게 웃음을 흘렸다.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나는 시동을 걸었다. 차가 부드럽게 살아나며 진동을 전달했고 옆에 놓인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려댔다. 수진, 장모, 처형, 장인어른. 그들은 마치 고객센터라도 되는 듯 번갈아 전화를 걸며 내가 응답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기세였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망설이지도 않았다. 차고를 빠져나오며 창문을 살짝 내렸다. 그리고 그 찬바람이 스며드는 순간 나는 정말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다. 나는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깊고 고요한 평온이었다. 그 어떤 미련도 후회도 남지 않은 상태. 의무도 설명도 감정의 흔들림조차 없이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평온함.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 상태에 도달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시야가 트인 큰 길로 접어들었고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살짝 들어갔다. 바로 그때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수진이었다.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 이어서 장모는 어른답게 와서 이야기 좀 해. 라며 도덕적 책임을 들이밀었고 처형은 비웃듯이 진짜 유치하네. 어린애처럼 도망가는 거야? 라고 적어보냈다. 나는 비웃음을 삼켰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마치 내가 여전히 그들 말에 반응하며 죄책감과 의무감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착각이었다. 그들의 언어는 이제 나에게 닿지 않는다. 나는 그 어떤 말에도 동요하지 않는다. 그러자 패턴이 바뀌었다. 분노에서 죄책감으로, 공격에서 애원으로. 수진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알겠어? 제발 대답 좀 해.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아, 드디어 시작됐군. 늘 그녀가 사용하던 방식. 밀고 당기고 부수고 끌어당기는 그 낡은 패턴. 수진이 수년간 반복해왔던 감정 조종의 게임이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게임을 하지 않는다. 휴대폰은 여전히 진동을 울렸다. 조수석 위에 있던 기기가 진동에 밀려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다. 화면에는 다시 그녀의 이름이 떴고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그녀는 그 선택을 할 당시 아무것도 고치려 하지 않았다. 가족들이 대놓고 나를 짓밟고 모욕할 때도 그녀는 그저 침묵한 채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짧은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것은 반응하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감정은 이미 문을 나설 때 깨끗하게 사라졌다. 다만 궁금했다. 그녀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떤 핑계를 대며 어떤 말로 자신을 합리화하려 할까?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고 나는 엑셀을 밟았다. 어둠 속 도로가 길게 펼쳐졌고 나아가는 차 안에서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짧게 그러나 무겁게 박힌 두 글자. 필요해. 결국 그 말이 나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그렇게 외쳐야 했던 순간은 이미 지나갔다. 그녀가 그 선택을 했을 때, 내게 등을 돌렸을 때, 내 자존심이 바닥까지 짓밟히고 있을 때조차 그녀는 침묵했다. 그런데 이제야 내가 더 이상 싸우지도 애원하지도 않으며 단호히 등을 돌리자 비로소 그녀는 나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그 침묵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행동의 무게에 눌리기 시작했다. 내 반응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진짜 공포를 안기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확신,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결심 같은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이름이 이제 더 이상 내 일상에 등장하지 않도록 그 기기를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에 던져넣고 천천히 덮개를 닫았다. 나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는 정말 끝이었다. 연락이 끊긴다는 건 단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단절의 선언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절대 조용히 물러나지 않는다.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지 않다. 며칠간은 믿기 힘들 정도로 조용했다. 수진에게서도 그녀의 가족에게서도 어떤 연락도 없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 없었다. 마치 세상이 잠시 멈춘 것처럼 평온함이 집 안에 가득 차올랐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결코 그렇게 조용히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내 예상은 정확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연락은 예상치 못한 경로로부터 시작되었다. 평소에는 안부조차 묻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한 척 연락을 해왔다. 잘 지내지? 라는 말 뒤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따라붙었다. 수진이 많이 힘들어하더라. 한 번쯤은 이야기 좀 들어줘야 하지 않겠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메시지는 읽지 않은 채 두었고 전화를 걸어오는 이들도 대부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마치 교대로 정해진 순서라도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실패하면 다음 사람이 등장했다. 처음은 대학 시절의 지훈이었다. 특별히 친했던 사이도 아닌데 어색하게 안부를 묻고는 결국 본론으로 들어갔다. 수진이 진짜 힘들어하더라.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힘들었으면 그때는 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우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하지만 나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어. 그녀는 분명히 나 아닌 누군가를 택했다. 그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렸고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리고 이제 와서 실수였다고 말하는 건 너무도 편리하지 않은가.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다음 날은 태영이었다. 그는 연애란 게 그렇다며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또 다른 날엔 동우가 연락해왔다. 수진의 친구였지만 어딘가 의도를 숨기고 있었다. 그는 중립적인 척하며 말했다. 내 입장은 알겠는데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은 모두 같았다. 그들은 돌아가며 설득을 시도했고 나는 매번 같은 이유로 그들을 밀어냈다. 왜냐하면 본질은 단순했기 때문이다. 수진은 더 나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착각했다. 더 잘난, 더 강한, 더 매력적인 사람. 그러나 그녀가 택한 그 남자는 내가 해왔던 그 어떤 역할도 대신하려 하지 않았다. 생활비를 책임질 생각도, 그녀의 불안을 안아줄 생각도, 밤늦게까지 곁을 지켜줄 의지도 없었다.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단지 일시적인 재미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낸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 사실은 우연히 만난 그녀의 직장 동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완전 엉망이래. 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대. 나는 피식 웃었다. 그건 이제 그녀의 문제지. 그녀는 나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다. 새로운 남자는 이미 멀어졌고 가족들은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경제적 책임은 물론 정서적 지지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처음엔 비난과 원망이 담긴 메시지가 몇 통 더 왔다. 너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 짧은 소란이 지나고 나자 분위기는 애원과 후회로 바뀌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조용히 침묵을 지켰다. 때때로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된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설명할 이유도 그녀의 감정을 받아줄 의무도 없었다. 이제는 내 삶을 오롯이 나만의 것으로 되돌려야 할 시간이었다. 그날 이후로 내가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소문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누구보다도 그녀가 그 소문의 파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겪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무너져가는지는 분명히 보였다. 과거의 삶은 점점 형태를 잃고 있었고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관계들은 하나 둘씩 얇은 실타래처럼 느슨해지다 끊어져 갔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선택한 길이었고 당연히 대가도 그녀의 몫이었다. 수지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내가 사라지자 모든 균형이 무너졌다. 그토록 원하던 진짜 남자는 그녀가 기대했던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책임질 생각 따위는 없었다. 그저 일시적인 흥미로 그녀에게 접근했을 뿐이다. 그리고 자신의 흥미가 사라지자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무런 책임도 위로도 남기지 않은 채 그녀가 의지하던 가족들조차 더 이상 그녀를 감싸지 않았다. 그들 역시 현실의 무게 앞에서는 이기적이었고 그녀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그녀 혼자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내가 떠나면서 함께 가져갔던 안정감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얼마나 컸는지 실감하게 되었다. 생활비는 버거운 짐이 되었고 하루하루가 버티는 일상이 되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녀는 침묵하며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그녀의 소식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은 늘 먼저 나를 찾아왔다. 오랜 친구, 예전 직장 동료, 심지어는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지인들까지. 어떤 이는 걱정하는 척했고 어떤 이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떠봤다. 그리고 몇몇은 얕게 감춘 조소를 입에 머금고 나의 반응을 구경하려 했다. 그중 한 명이 성민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고 누구보다 수진의 본 모습을 날카롭게 보던 사람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전화를 걸어왔다. 야, 너 믿기 힘든 얘기 하나 해줄까? 그의 목소리엔 묘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무심하게 되물었다. 수진이지? 그는 놀란 듯 웃었다. 어떻게 알았냐? 나는 술잔을 들며 피식 웃었다. 술 마시고 울었겠지. 성민은 한숨을 쉬었다. 맞아. 어제 지연이네 집들이에서 완전 만취해서 하나린 붙잡고 계속 울더라. 내가 실수했어. 민수가 최고였어. 어쩌고 저쩌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그 남자는 한 달도 못 가고 잠수 탔다더라. 놀랍지도 않았다. 그건 너무도 예상 가능한 결말이었다. 그래도 너한테 연락 안 해? 그가 물었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와도 안 받을 거야.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냉정한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야. 내가 계속 옆에 있었으면 그녀는 절대 깨닫지 못했을 거야. 내가 그녀 곁을 떠난 것은 단지 감정의 폭발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긴 시간 누적되어 온 것들이 터져나온 결과였다. 나는 늘 더 많이 주었다. 사랑도, 이해도, 책임도.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묵묵한 희생으로. 하지만 그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나를 있어야 할 존재 정도로만 여겼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잃은 채 홀로 무너져가는 그녀를 보며 나는 확신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이건 단순히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다. 이미 깨진 유리는 붙여도 흔적이 남는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 두각을 붙일 생각조차 없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녀와의 과거에서 자유로운 길이어야만 한다. 그저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었다. 관계란 결국 상호적인 기여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존중과 신뢰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나는 그 무너진 잔해에 깔리지 않기 위해 조용히 빠져나왔다. 후회 안 해. 며칠 전 아침 운동을 하러 간 헬스장에서 영준을 우연히 만났다. 나와도 수진과도 알고 지냈던 인물. 어느 편도 들지 않던 중립적인 존재였다. 운동을 마친 그는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야, 솔직히 하나만 묻자. 후회 안 해. 나는 러닝머신 옆에 기대어 물병을 열고 한 모금 마셨다. 뭘? 그냥 떠난 거, 완전히 끊어버린 거 말이야. 나는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다. 아니. 그의 시선이 내 얼굴을 가만히 살폈다. 혹시라도 망설임이나 미련이 남아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그런 건 없었다. 진짜? 단 한 번도?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굳이 하나 꼽자면 좀 더 일찍 떠나지 못했던 게 후회되긴 하지. 그 순간 그는 말을 잃었다. 그럼 다시 만날 가능성은? 나는 웃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사람이 상처에서 회복하려면 문을 닫아야 해. 살짝 열어두면 계속 기대하게 돼. 언젠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 그건 치유가 아니라 자기 기만일 뿐이야. 영주는 휘파람을 불었다. 야, 너 진짜 냉정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냉정한 게 아니라 이게 살아남는 법이야. 극적인 재해는 없었다. 시간은 흘렀다. 하지만 영화처럼 극적인 반전 같은 건 없었다. 눈물의 전화도 애절한 편지도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나는 이미 멀리 와 있었고, 다시는 그녀가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누군가는 극적인 재회를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스스로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내가 왜 떠났는지를 온몸으로 깨달아야 했다. 내가 사라진 세상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내 자리가 차지하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의 선택에 스스로 책임져야 했다. 이건 교훈도 성장도 아니었다. 그저 하나의 인과관계일 뿐. 그녀가 선택했고, 나는 떠났고, 이제 그녀는 결과를 살아낸다. 이것은 포기가 아닌 선언이었다. 내가 떠난 건 패배가 아니었다. 도망친 것도 아니었다. 그건 선언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무너진 관계를 짊어지고 살지 않겠다는,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겠다는 선언. 깨진 유리를 붙이려 애쓴들. 남는 건 상처와 흉터뿐이다. 나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의외로 절차는 간단했다. 법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마지막 의무를 형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재산 분할도 부동산도 없었고 오직 퇴직연금 일부를 나눠주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조차도 아깝지 않았다. 돈은 다시 벌면 된다. 내가 원했던 건 오직 하나, 자유였다. 나는 서류에 단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하지만 수지는 망설였다. 마침표를 찍는 날, 그녀가 이혼을 주저한 이유는 사랑도 후회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 관계에 남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끝을 마주하려 하지 않았던 건 자신이 판을 너무 키워버렸다는 걸 이제야 실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후회를 느낀 게 아니었다. 단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모든 상황이 커졌음을 깨달았을 뿐이었다. 반면 나는 더 이상 무너진 관계를 붙잡을 생각이 없었다. 이미 충분히 기다렸고 충분히 참았으며 이제는 아무런 기대도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최종 심리. 이혼 최종 심리가 열리는 날, 나는 망설임 없이 법원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그녀와 그녀의 부모는 법정 안에 도착해 있었다. 장모는 눈에 띄게 지쳐 보였다. 수개월간의 심리적 소모가 그녀의 얼굴에 깊게 각인되어 있었다. 주름이 더 깊어진 듯했고 눈가의 생기도 사라져 있었다. 반면 장인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한 얼굴이었다. 마치 이 모든 게 나 하나 때문이라는 듯 그의 시선은 나를 향해 날카롭게 꽂혔다. 서기가 사건 번호를 부르자 우리는 천천히 재판대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에도 내 심장은 고요했다. 판사는 서류를 훑더니 나에게 물었다. 민수 씨, 이혼 조건에 동의하십니까? 네. 재판장님,
곧이어 수진에게 시선이 옮겨졌다. 수진 씨도 동의하십니까? 그녀는 한동안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주저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재판장님. 판사의 도장이 서류 위에 쾅 하고 찍히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오늘부로 두 사람의 혼인은 법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1년간 위자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인정합니다. 사건 종결합니다. 판결은 예상대로였다. 우리에겐 나눌 재산도 복잡한 분쟁도 없었다. 오직 감정만이 자네처럼 남아있었을 뿐이다. 법정 밖, 그리고 그 마지막 충돌. 나는 서류를 챙기고 조용히 법정을 나섰다. 그러나 그 끝도 조용히 흘러가지 않았다. 법정 복도에서 장인이 날 향해 다가왔다. 그의 걸음엔 망설임이 없었고 눈빛은 도끼와 분노로 차 있었다. 그냥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담긴 감정은 격렬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대꾸했다. 이미 떠났습니다. 그가 이를 악물고 한 발 더 다가오며 말했다. 내가 수진이 인생을 망쳤어. 내가 아내를 버린 거야.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아내요? 내 말은 짧고 단호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한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분노는 행동으로 튀어나왔다. 그의 주먹이 날아들었다. 그러나 감정에 휘둘린 동작은 늘 허술하다. 나는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섰고 그는 균형을 잃고 중심을 잃었다. 그 짧은 틈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단 한 방, 내 주먹이 그의 턱에 정확히 박혔다. 장인의 몸이 뒤로 넘어지며 복도에 철퍼덕 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순간에 쏠렸고 복도는 고요해졌다. 나는 어깨를 털고 정장을 매만졌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어떠한 말도 핑계도 꺼낼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이게 바로 진짜 남자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 말은 선언이자 마지막 인사였다. 그 어떤 미련도 동정도 남기지 않는 냉철한 이별의 의식이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있고 진행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